문명이 탄생하고 제국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백 년이었습니다. 중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명의 시작이자 가장 치열한 전쟁의 무대였죠. 이 땅에서 시작된 종교와 제국들은 지금도 전 세계 70억 인구의 삶을 좌우하고 있거든요. 한 지역의 역사가 이토록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동의 전체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원전 4000년대 후반,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은 유목 생활을 벌이고 농경에 기반한 정착 사회를 만들었죠.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을 건설했고 쇠기 문자를 발명했으며 복잡한 관료제와 법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이집트도 나일강 유역에서 통일 왕국으로 떠올랐는데 기원전 3150년경의 일이었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레반트를 거쳐 나일강까지 이어지는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여러 선진 문화의 요람이 됐고 훗날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고대 중동에서는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수메르의 도시 국가들은 기원전 2400년경 아카드 제국에 흡수됐고 그 뒤를 이어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 같은 메소포타미아 강국들이 등장했죠. 이 제국들은 1500년 넘게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군사력과 행정혁신, 문화적 세련미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레반트 지역에서는 페니키아인들이 여러 해양 도시 국가를 세우고 지중해 전역과 교역했는데 이들이 만든 초기 알파벳은 그리스 문자와 라틴 문자의 기초가 됐고 결국 오늘날 전 세계에서 쓰이는 현대 알파벳의 뿌리가 됐습니다. 더 동쪽으로 가면 기원전 6세기에 키루스 대왕이 세운 아케메네스 제국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서아시아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죠. 처음으로 중동의 분산된 지역들이 하나의 제국 체제 아래 통합됐고 이 지역의 제국 전통의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고전 고대 시기 동안 중동은 서쪽으로부터 새로운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기원전 334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침공해서 오늘날 터키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뻗어있던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비록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23년에 죽고 그의 제국도 빠르게 분열됐지만 그의 정복은 중동 전역에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렸죠.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셀레우코스 제국,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같은 후계 국가들은 그리스 문화와 언어, 통치 방식을 보존하고 적응시켰습니다. 알렉산드리아나 안티오크 같은 주요 도시들은 그리스 학문과 다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됐고요. 이런 그리스 전통과 지역 전통의 융합은 동서양을 잇는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어냈고 사상과 예술, 과학의 전파를 촉진해서 수세기 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헬레니즘 왕국들이 쇠퇴하면서 중동은 점점 더 또 다른 떠오르는 강국, 로마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원전 1세기까지 로마 공화국은 곧 로마 제국이 됐고 동지중해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죠. 로마군은 소아시아와 레반트, 이집트를 포함한 이 지역 대부분을 점진적으로 병합해서 광대한 제국체제에 번영하는 속주로 만들었습니다. 약 2세기 동안 이어진 팍스 로마나는 경제 통합과 인프라 개발, 행정적 결속을 가져왔거든요. 바로 이 로마 시대에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발전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기원 후 1세기 로마령 유대에서 유대교 내부의 개혁운동으로 시작된 기독교의 출현이었죠. 기독교는 초기 박해에도 불구하고 제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신앙을 받아들였고 313년에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제국 전역에 종교적 관용을 허용했죠. 그는 330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새 제국의 수도로 세웠고 세기 말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돼서
고전적인 이교를 대체하고 중동의 문화적, 영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로마 세계가 기독교 제국으로 변모한 것은 유럽과 중동 역사 모두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거든요. 하지만 로마의 이 지역 장악은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3세기에서 7세기까지 콘스탄티노플에서 통치되고 비잔티움 제국으로 알려진 제국의 동부 속주들은 부활한 페르시아 국가인 사산 제국과 거의 끊임없는 충돌을 벌였죠. 이 두 초강대국, 비잔티움과 사산 제국은 중동을 나눠 가졌는데 비잔티움은 아나톨리아와 레반트, 이집트를 차지했고 사산 제국은 이란과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국경 일부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의 오랜 경쟁은 파괴적인 일련의 전쟁으로 절정에 달했고 602년에서 628년까지 이어진 비잔티움 사산 전쟁으로 양 제국 모두 군사적으로 지쳐버렸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졌죠. 이 상호 약화는 이 지역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새로운 세력에게 역사적인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7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에서 혁명적인 종교적, 정치적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슬람이었죠. 570년경 메카에서 태어난 예언자 무함마드는 610년부터 설교를 시작했고 이전의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을 재해석하면서 엄격한 유일신교와 사회 정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깃발 아래 아랍 부족들을 통합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632년 그가 죽은 후 그의 후계자들인 칼리프들은 쇠퇴하는 비잔티움과 사산 제국이 남긴 권력 공백을 채우며 놀랍도록 빠르고 성공적인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무슬림 군대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비잔티움 지배에서 빼앗았고 642년까지 이집트를 차지했으며 651년까지 사산 국가를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이렇게 라시둔 칼리프국은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레반트, 이집트를 장악하고 북아프리카에서 인도 국경까지 뻗어있는 지배적인 제국 권력으로 부상했죠. 이 정복들은 단순한 군사적 성취가 아니라 문명의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이슬람은 통합적인 종교 정체성이자 새로운 제국 질서의 기초가 됐거든요. 아랍어가 행정 언어로 채택되면서 이전에 쓰이던 그리스어와 아람어, 페르시아어를 점차 대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 인구 대부분이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을 믿게 됐지만 기독교와 유대교, 기타 종교 소수자들도 이슬람 통치 아래 계속 살았고 종종 보호를 받았지만 딤이라는 지위 아래 법적, 재정적 구별을 받았습니다. 빠른 정복 이후 이슬람 세계는 정치적 통합과 문화적 전성기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661년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세워진 우마이야 칼리프국은 스페인에서 인더스강까지 뻗어있는 광대한 제국을 통치했죠. 우마이야 왕조는 692년에 완공된 예루살렘의 바위돔 같은 지속적인 기념물들을 건설했고 다양한 신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인프라와 행정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치는 긴장으로 얼룩졌는데 특히 비아랍 개종자들과 이슬람의 시아파 지지자들과의 갈등이 심했고 결국 아바스 혁명으로 이어졌죠. 750년에 아바스 왕조가 우마이야를 무너뜨리고 바그다드를 수도로 하는 새 왕조를 세웠습니다. 아바스 통치 아래서 이슬람 세계는 흔히 황금기라 불리는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바그다드는 학문과 무역, 문화의 세계적 중심지가 됐죠. 9세기 초에 세워진 지혜의 집은 학자들이 그리스 철학과 과학 텍스트를 아랍어로 번역하고 고전 지식을 보존하며 크게 확장하는 허브가 됐습니다. 수학에서는 대수학과 알고리즘이 의학과 천문학, 철학, 문학에서도 발전이 이루어졌거든요. 경제적으로 아바스 왕조는 실크로드를 장악해서 동서양 간의 연결을 촉진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들의 통치는 아랍과 페르시아, 헬레니즘, 인도 영향의 융합을 나타냈고 아라비아 숫자의 발전부터 천일야화 같은 문학 고전까지 혁신을 촉진했습니다.
하지만 10세기까지 아바스 칼리프국의 통합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어마어마한 규모 때문에 효과적으로 통치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지역 왕조들이 자치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비록 명목상으로는 바그다드의 아바스 칼리프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지만요.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10세기 중반부터 부하이 왕조 같은 페르시아계의 정권들이 지배했고 셀주크 투르크 같은 투르크 군벌들이 11세기에 권력을 잡으며 아바스 칼리프의 군사적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경쟁 칼리프국들이 등장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10세기 초에 시아파 정권을 세운 파티마 왕조였습니다. 이들은 아바스의 우위에 직접 도전하며 이슬람 내부의 종파적 분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죠. 이 정치적 분열 시기는 이슬람 세계를 새로운 외부 압력에도 노출시켰습니다. 11세기 후반에 서유럽의 봉건 영주들과 기사들이 십자군 원정이라 알려진 종교적 동기에 일련의 침공을 시작했죠. 이 캠페인들은 13세기 말까지 이어졌고 레반트, 특히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수명이 짧은 여러 십자군 국가들이 세워졌습니다. 십자군이 초기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의 저항은 점차 강화됐습니다. 살라딘이 이끄는 아이유브 왕조가 1187년에 예루살렘을 되찾았고 결국 이집트의 맘루크들이 이슬람 세계의 주요 수호자로 부상해서 1291년까지 마지막 십자군 요새들을 물리쳤죠. 같은 시기에 훨씬 더 파괴적인 위협이 동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몽골이었거든요. 1258년 훌라구 칸이 이끄는 몽골군이 바그다드를 약탈해서 도시를 파괴하고 아바스 칼리프국을 비극적인 종말로 이끌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지적, 문화적 심장이었던 바그다드의 파괴는 전환점이 됐죠. 몽골은 계속해서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대부분을 초토화시켰지만 1260년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맘루크들에 의해 레반트 진출이 저지됐고 맘루크들은 다시 한번 이 지역의 중요한 보호자임을 증명했습니다. 몽골의 파괴 이후 중동은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태로 남았습니다. 맘루크 술탄국은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치했고 페르시아에서는 몽골이 몽골 제국의 여러 후계 국가 중 하나인 일칸국을 세웠죠. 아나톨리아에서는 한때 강력했던 셀주크 제국이 무너지면서 베일릭이라고 알려진 작은 투르크 공국들의 패치워크가 생겨났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가 결국 부상해서 이 지역의 새로운 제국 질서를 확립하게 됩니다. 1300년경 투르크 족장 오스만이 세운 오스만 제국은 작은 변경 국가로 시작했지만 14세기와 15세기 내내 꾸준히 확장했습니다. 1453년 술탄 메흐메트 2세 치하에서 오스만은 오랫동안 쇠퇴하던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이스탄불로 개명했죠. 이 정복은 동방의 기독교 로마 제국의 상징적 종말일 뿐만 아니라 오스만을 이슬람 세계의 최고 강국으로 확립시켰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다른 투르크와 이슬람 국가들을 흡수했고요. 1516년에서 1517년까지 술탄 셀림 1세가 맘루크를 격파해서 이집트와 시리아, 메카와 메디나의 성지들을 오스만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16세기 중반 술레이만 대제의 통치 아래 오스만 제국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아나톨리아 전체와 이라크, 레반트, 아라비아 반도,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아랍 세계 대부분, 그리고 동남 유럽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죠. 오스만은 아바스 시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제국적 통합을 중동에 다시 가져온 거대한 다민족, 다종교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시기는 새로운 지정학적, 종파적 분열도 굳혔습니다. 16세기 초에 페르시아에서 사파비 왕조가 일어나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삼았고 수니파 오스만 제국과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하는 정권을 형성했거든요. 이 오스만 사파비 경쟁은 현대까지 지역 정치와 종파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중동 전역에서 수니파와 시아파 공동체 간에 많은 지속적인 분열의 뿌리가 됐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실크로드와 홍해 해상 무역로를 포함해 동서양 간의 주요 무역로를 장악했고, 이스탄불과 카이로,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같은 주요 도시들은 상업과 학문, 문화의 중심지로 번영했죠. 오스만 행정부는 밀레트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이는 무슬림과 기독교인, 유대인 등 다양한 공동체에 어느 정도의 종교적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술탄은 칼리프 칭호도 보유하며 수니파 무슬림 세계의 영적 지도권을 주장했고요. 하지만 17세기 후반과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제국은 상대적인 쇠퇴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패와 경제 침체, 관료적 비효율로 고전했죠. 외부적으로는 유럽 열강들, 특히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나중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영토와 영향력을 침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속히 근대화하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점점 뒤처진 것으로 여겨진 제국은 유럽의 병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19세기에 탄지마트로 알려진 일련의 개혁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이 개혁들은 오스만 군대와 민간 행정, 사회를 유럽 방식으로 근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졌죠. 법 개혁이나 인프라 개선 같은 일부 성공이 있었지만 개혁은 고르지 못했고 제국의 전략적 쇠퇴를 되돌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편 중동에 대한 유럽 제국의 야망은 강화됐습니다. 영국은 페르시아만에서 지배권을 확립했고, 특히 1869년 수에즈 운하 건설 이후 이집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얻었는데, 이는 이집트를 세계 무역의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었죠. 중동 동부에서는 현대 이란인 페르시아가 공식적으로는 독립을 유지했지만 러시아와 영국 양국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1908년 이란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은 전환점이 됐는데 석유 시대를 열었고 서방의 관심을 더욱 끌어들였거든요. 20세기 초까지 아라비아 반도도 석유 탐사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해졌고, 더 넓은 중동을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최종 몰락은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왔습니다. 1908년에 청년 투르크로 알려진 개혁주의 민족주의 그룹이 권력을 장악하고 제국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와의 동맹으로 이끌었죠. 전쟁은 재앙이었습니다. 오스만은 아나톨리아에서 러시아에 맞서,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에서 영국군에 맞서 여러 전선에서 싸웠고 치명적인 패배를 겪었습니다. 전쟁 중에 아랍 지도자들, 특히 메카의 샤리프 후세인 이븐 알리가 영국과 협상에 들어갔고, 1916년 오스만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대가로 전쟁 후 독립 아랍 왕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죠. 하지만 이 약속들은 다른 비밀 협정들과 충돌했습니다. 1917년 벨푸어 선언에서 영국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한편 1916년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비밀리에 협상된 사이크스-피코 협정은 오스만의 아랍 속주들을 영향권으로 나누는 계획을 계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오스만은 패배했고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1920년 세브르 조약이 오스만 영토의 해체를 공식화했지만 터키 독립전쟁은 곧 1923년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아래 터키 공화국의 건국으로 이어졌죠.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현대 중동은 유럽 식민 열강에 의해 형성됐습니다. 국제연맹은 영토를 독립으로 준비시킨다는 명분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통제를 정당화하는 위임 통치령을 부여했죠. 영국은 이라크와 트랜스요르단, 팔레스타인에 대한 위임 통치를 얻었고, 프랑스는 시리아와 레바논을 가져갔는데 이 경계선들은 대략 사이크-피코 협정을 따랐습니다. 이 인위적인 국경들은 이 지역의 복잡한 민족적, 부족적, 종파적 현실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그어졌고 20세기 후반에 폭발할 많은 갈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영국은 이전에 중앙아라비아에 대한 알사우드 가문의 통치를 인정했었죠.
경쟁 영토를 정복한 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1932년에 수립됐습니다. 한편 남예멘은 아덴 항구를 중심으로 한 영국 식민지로 남아 있었고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에게 한 모순된 약속들이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벨푸어 선언 이후 증가한 유대인 이민은 유대인과 아랍 공동체 간의 갈등 확대로 이어졌고 결국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둘러싼 지속적인 위기를 예고했죠. 1920년대와 1930년대 내내 유럽 열강들은 중동 전역에서 지배력을 유지했지만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반식민 정서와 민족주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는 영국 통제에 맞선 봉기를 경험했고 1932년에 명목상의 독립을 얻었지만 영국은 군사기지와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했죠.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1922년 이후 기술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사실상 영국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식민지화되지 않은 이란에서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과 전략적 위치 때문에 영국과 러시아의 간섭이 계속됐고요. 이 전간기에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운동도 나타났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랍 민족의 정치적 통합을 옹호하는 범아랍주의였고 자결권과 외세 지배 종식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정당들의 부상이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중동은 다시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대가 됐죠. 이 지역은 북아프리카와 레반트에서 연합군과 추축국 사이의 치열한 전투를 목격했습니다. 전쟁은 유럽 제국의 역량을 더욱 긴장시켰고 식민 통치자들이 현지 협력에 의존하고 전후 개혁을 약속하면서 민족주의적 기대를 높였죠. 전쟁이 끝날 무렵 유럽 식민주의는 무너지고 있었고 독립을 향한 모멘텀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의 첫 번째 탈식민화 물결은 영국과 프랑스가 시리아, 레바노, 트랜스요르단,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것을 봤죠. 1948년 영국은 팔레스타인에서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철수는 현대 중동 역사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불안정한 갈등 하나를 촉발시켰습니다. 전년도의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별도의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유대인 지도부에 의해 받아들여졌지만 아랍 지도자들은 이를 아랍 자결권의 침해로 보고 거부했죠.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 주변 아랍 국가들인 이집트, 트랜스요르단, 시리아, 이라크가 침공하며 1948년 아랍 이스라엘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격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유엔이 제안한 경계를 넘어 영토를 확장했죠. 결과적으로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난민이 돼서 주변 아랍 국가들로 흩어졌습니다. 이는 아랍의 분노를 심화시켰고 이후 수십 년 동안 반복될 갈등을 고착화시켰습니다. 전후 시기의 중동은 식민 열강들이 후퇴하고 탈식민 이데올로기, 특히 범아랍주의의 영향 아래 새로운 민족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심오한 정치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운동의 가장 저명한 지지자는 갑둘 나세르였는데 그는 1952년 군사 쿠데타 후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아 1954년에 대통령이 됐죠. 나세르의 아랍 통합과 사회주의, 반제국주의 비전은 널리 공명했고 1958년에서 1961년까지 이집트와 시리아의 연합인 단명한 아랍연합공화국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의 1956년 수에즈 운하 국유화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한 뒤따른 수에즈 위기는 나세르의 지위를 지역 영웅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비록 이집트의 군사적 성과는 엇갈렸지만 특히 미국과 소련의 국제적 압력이 침략자들의 철수를 강제했고 이는 이 지역에서 전통적인 유럽 제국주의의 실질적 종말을 알렸거든요. 그러나 그 호소에도 불구하고 범아랍주의는 궁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불일치와 지역 경쟁, 열악한 경제 성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의 실패가 광범위한 환멸로 이어졌죠. 이 실패감은 1967년 6.1 전쟁 이후 더욱 악화됐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야 요르단을 결정적으로 격파하고 가자 지구와 서안, 골란 고원,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습니다. 패배의 규모와 속도는 아랍 민족주의 정권들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야세르 아라파트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AO가 점점 더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의 부상을 촉진했죠. 1973년 이집트와 시리아는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욤키푸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이득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교착태로 끝났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 대한 아랍 석유 금수 조치로 촉발된 세계 석유 위기였습니다. 이 순간은 석유가 세계 권력 역학의 중심이 되면서 중동의 경제적,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1979년에 이 지역을 영구적으로 재편한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 치하의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은 최초의 아랍 국가가 돼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서명하고 외교적 인정의 대가로 시나이 반도를 되찾았죠. 둘째, 장기적인 지역적 측면에서 더 중요했던 것은 이란 혁명이었습니다. 서방의 지원을 받던 샤이 전복과 아야톨라 호메이니 아래 이슬람 공화국의 수립은 정치적 이슬람의 급진적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혁명은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했을 뿐만 아니라 세속적 아랍 정권들과 순위파 군주국들에 도전하며 이 지역 전역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경쟁을 촉발했죠. 인식된 위협에 대응해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1980년에 이란을 침공하며 이란-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잔인하고 결론이 없었으며 8년간 지속됐고 막대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라크는 전쟁에서 경제적으로 파탄났고 걸프 아랍 국가들, 특히 쿠웨이트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됐죠. 결과적으로 1990년 전쟁 부채를 지우고 더 많은 석유 매장량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이 침략은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이 신속하게 개입해서 1991년 이라크군을 몰아낸 걸프 전쟁을 촉발했죠. 군사적으로 성공했지만 전쟁은 걸프 전역에서 미국의 기지와 무기 파트너십이 확대되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 주둔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 개입은 특히 이슬람주의 그룹들 사이에서 서방 제국주의적 과잉이라는 인식을 증폭시켰고요. 21세기가 다가오면서 이렇게 심화되는 미국의 주둔은 이 지역의 일부에서 점점 더 분노를 샀습니다. 주권에 대한 모욕이자 독재 정권의 지원자로 여겨졌죠. 이 분노는 급진적 이슬람주의 그룹의 이데올로기를 부채질하는 데 도움이 됐고 2001년 알카에다가 수행한 9.11 테러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 공격은 중동을 진원지로 한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 후 미국은 2003년 대량 살상무기 제거와 사담 후세인 타도라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의 정권은 빠르게 무너졌지만 이라크는 종파적 갈등에 빠져들었고 순위파와 시아파 파벌 간의 폭력이 격화되면서 극단주의 운동의 비옥한 토양이 됐죠. 이 지역적 불안정은 2011년 아랍의 본의 무대를 마련했는데 이는 민주적 개혁과 독재 통치 종식을 요구하는 대중봉기의 물결이었습니다. 봉기는 튀니지에서 시작돼 빠르게 이집트와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산됐습니다. 튀니지가 민주주의로 전환했지만 대부분의 결과는 암울했죠. 이집트의 민주주의 실험은 2013년 군사 쿠데타로 단명했습니다. 리비아와 예멘은 혼란에 빠졌고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의 권력 포기 거부가 파괴적인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갈등은 수백만 명을 난민으로 만들었고 러시아와 이란, 터키, 서방 열강이 각각 반대편을 지원하는 대리전이 됐죠. 이 혼란 속에서 점령 후 이라크의 폐허와 소외된 순위파 공동체에서
힘을 끌어낸 새로운 지하디스트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ISIS 또는 이슬람 국가는 2014년에 칼리프국을 선포하며 이라크와 시리아의 대규모 영토를 장악했습니다. 이 그룹은 광범위한 잔악 행위를 저질렀고 온라인 선전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추종자들을 모집했죠. 2017년까지 미국 주도의 공습과 이라크 및 쿠르드군, 러시아와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군의 조합이 그룹의 영토 통제를 해체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은 지역 반군으로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내내 이 지역은 중요한 지정학적 재편성도 목격했습니다. 이란은 민병대와 대리 그룹을 통해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 예멘 전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흔히 시아 초승달이라 불리는 전략적 회랑을 형성했죠. 이는 순위파 강국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걸프 동맹국들의 이익에 도전했는데 이들은 이란의 지역적 확장을 자신들의 안보와 이데올로기적 리더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봤습니다. 오랫동안 국제적 논쟁의 대상이었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이란이 그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서방 및 지역 열강들은 그것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잠재적으로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을 우려했거든요. 한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치하의 터키는 지역적 야망을 재주장하며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시리아와 리비아, 코카서스에 군대를 배치했으며 이라크와 시리아 전역에서 자치권을 추구하는 쿠르드 그룹들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이란과 터키, 아랍 걸프 국가들 간의 이러한 경쟁하는 영향권은 변화하는 동맹과 지속적인 경쟁이 이 지역 전략 지형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는 더욱 다극화된 중동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러한 경쟁 속에서도 일부 아랍 국가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미국의 중재 아래 UAE와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동의 우려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교착 상태에 대한 좌절이 주요 동기였고 지역 외교에서 중요한 전환을 의미했죠. 오늘날 중동은 여전히 복잡하고 경쟁적인 지정학적 지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걸프의 일부 국가들은 석유부를 통해 급속한 근대화와 경제 성장을 이뤘고 관광과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독재주의와 부패, 갈등에 시달리고 있죠. 깊이 뿌리박힌 종파적, 민족적, 정치적 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세 개입의 유산은 계속해서 대중의 태도와 지역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여전히 기로에 서 있고 잠재력은 풍부하지만 분열과 개입, 충족되지 못한 열망의 역사에 짓눌려 있습니다. 결국 중동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과 혁명, 제국의 흥망성쇠는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협상, 그리고 변화는 우리 모두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다시 한번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외부 세력과 내부 분열 사이에서 계속 흔들릴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류 문명의 요람이었던 이곳이 앞으로도 세계사의 중심 무대로 남을 거라는 사실 말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